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정력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논의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여러분들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게 되면 공정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행정행위가 아니면 사실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정력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하자가 없는 경우, 적법한 경우에는 역시 공정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 무효인 경우라고 하게 되면 공정력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며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게 되면 공정력이 제거됐기 때문에 공정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의 공정력의 정의를 최근 견해에 따르게 되면 그 상대방이 누구인 것인가, 수범자가 누구인 것인가, 구속력이 미치는 대상이 누구인 것인가에 따라서 협의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행정법 학계에서는 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 최근 견해에 따라서 나눠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구성요건적 효력을 따로 구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식 체계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견해에 따라서 파악을 하도록 합니다. 협의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나눠놓고 있는데 각각의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공정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어저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철거 명령이 나온 경우를, 이해관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원자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거기서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갑에게 해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봤었습니다. 이때 그 상대방으로서 갑이 철거 명령 처분에 대해서 과연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철거명령 처분은 없는 것이다. 위법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철거 의무도 부과된 사실이 없다. 나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을의 경우에 있어서 갑에게 나온 도시가스 사업허가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도시가스 사업허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A라는 행정청의 관할 구역 내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자도 들어오지 않았고 나에게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공정력이 존재하는 이상 처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같은 효력 부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같은 주장이 불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는 쟁송 취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취소 심판 청구에 따른 취소 재결과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취소 판결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처분청에 취소 처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침해받은 권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처분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철거 명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철거 명령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철거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철거 명령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철거 명령이 잘못 나온 겁니다. 위법하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이 취소 사유에 그쳐서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정력이죠. 공정력. 네, 그렇습니다. 공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공정력이라는 것은 내용적 구속력을 강제적으로 승인시키는 힘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철거 명령 처분의 내용적 구속력은 바로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 구속력이 이렇게 미치게 되겠죠. 이 철거 명령 처분이 무엇이 된다?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용적 구속력을 미치게 됩니다. 내용적 구속력, 이것은 실체적 효력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갑에게는 그에 따라 철거 의무가 이렇게 부과가 될 겁니다. 철거 의무가 부과가 되겠죠. 철거 명령 처분이 나오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원래는 없었는데 철거 의무가 이렇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로?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놓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내려가야지만은 권리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야지만은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철거명령 처분의 효력은 없다. 나에게 어떠한 철거 의무도 부과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같은 효력을 무단히 처분 상대방이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중 하나로서의 취소 판결이 나와야지만은 이거죠. 취소 판결이 나와야지만은 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될 것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공정력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취소송을 통해서 공정력을 제거해서 그 효력을 이렇게 다시 돌려놓게 되면 그에 따라서 원인이 제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법률상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권익구제가 될 것입니다.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돌려놓고 결국 권리구제가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바로 이 같은 얘기입니다. 처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이놈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침해받은 그 권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정력이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제 뭘 말하는 것이다? 구성요건적 효력입니다. 공정력은 지금과 같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아래 있는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을 보시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의 적용 대상은 바로 다른 국가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행정기관으로서의 다른 행정청도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권한 없는 법원입니다. 권한 없는 법원. 그럼 권한 있는 법원이 누구인지를 보셔야겠죠. 권한 있는 법원은 행정법원도 아니고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아니면 물론이거니와 행정법원도 아니고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만이 권한 있는 법원입니다. 취소권이 있는 법원입니다. 이 권한 없는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단히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가 있어야지만 물론 이제 취소의 수소법원의 취소 판결도 좋겠고 또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취소 재결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가 있어야지만은 비로소 위법한 처분의 효력의 존재를 배제하고 같은 처분이 없었다라고 보고 자유롭게 다음 법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과세처분이 나온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세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세처분이 나왔는데 이 과세처분이 위법은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위법은 하지만 유효하다. 이것은 광의의 공정력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권한 없는 법원, 민사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기 때문에 얘가 유효하다라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 아니라 최근 견해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유효하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갑이라는 친구가 이 과세처분을 받고 나서 그에 따른 세금을 이미 뭐했다? 전액 납부했다 이겁니다.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납에 해당합니다. 과납과 오납 중에 오납, 잘못된 것이죠. 오납입니다. 오납. 그래서 나는 이거 잘못 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잘못 낸 것이다. 하면서 여기다 무엇을 제기한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학설은 이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보긴 합니다만 판례는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보니까 판례에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뭐가 나와야지? 인용 판결이 나와야지. 인용 판결이 나와야지만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 건데 위법하게 나온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이거 돌려받아야 됩니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같은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민법 741조에 보시게 되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사법 규정이긴 합니다만 권력적 공법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되다 보니까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일방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해야 되고 두 번째, 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인과관계 그에 따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얘가 제일 중요한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미 세금을 납부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는 과세처분의 효력이란 말이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는데, 이 법률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입니다. 효력. 그러면, 이 민사법원은 분명히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니죠. 그럼 이 민사법원이 여기에 있는 이 과세처분은 위법하니까 효력이 없어 라고 판단을 내리고 법률상 원인이 없군,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으니 지금 이 오납 부분에 대한 500만 원을 냈다면 500만 원 부분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인용 판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그것을 막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민사법원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의 본안 판단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심사는 위법성 심사가 아니라 효력 유무에 대한 심사입니다. 여기서 이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문제를 먼저 판단해야만 합니다. 선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뭘 할 수 없다? 민사법원은 함부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거 정의 한번 보실까요?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보시게 되면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는 한, 취소 사유인 한,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은, 권한 없는 법원으로서의 민사법원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과세처분이 존재했다, 그 법률상 효력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그 판단의 기초 내지 법률 효과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구성요건이 된다는 얘기는 이 네 번째 요건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는 돈에 국가에게 이득이 발생했고 그 돈에 대한 가백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돈이 글로 넘어간 것은 분명한데 법률상 원인이 있다가 되는 거야. 있다가. 그럼 결국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된다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인용 판결이 불가능하다가 되는 것이고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도의식 체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가 있어야지만은 즉 여기다가 뭘 해야 된다?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 효력을 제거해야지만은 비로소 민사법원도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했다고 인용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위법한 처분, 과세처분의 존재를 배제하고 없는 것으로 보고 자유롭게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속됨이 없이 다음의 법 문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권한 없는 법원이라고 했죠. 권한 없는 법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합니다. 이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A라는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이것이 선결 문제가 된다. 그래서 A에 대한 판단이 이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그 본안 판단의 필수적인 전제 문제가 될 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 선결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A에 대한 판단이에요.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선결 문제는 행정행위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는 이 같은 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선결 문제는 그냥 본안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문제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선결 문제가 행정행위와 관련을 맺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핵심적인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사법원이 권한 없는 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막혀버리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네모칸을 보시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다면 권한 없는 법원도 그 A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라는 것은 물론 이제 아래에 보시면 위법성 심사라는 것과 효력 유무 심사라는 것과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뭐였습니까?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심사였죠. 어쨌든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다면 민사법원도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저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막혀서 심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과세처분의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구속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민사법원은 구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잘 보세요. 이런 걸 가르쳐드리는 수업이 없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구성요건적 효력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어때요? 저촉되는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 가능성의 범위가 좁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라온다 이거예요. 항상 단계적으로 판단하세요. 행정법은 수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 단계적 사고를 해내실 수 있으면 행정법은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 같은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수학을 좋아하면 책을 읽지 않고도 행정법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를 다 예측이 가능해요. 정말 가능하냐? 시간 낭비해 보실 생각이지만 3년 해보세요. 책 안 읽고도 그 뒤 상황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뒤 책을 읽으면 이제 헛된 짓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읽으면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문제를 3년 동안 혼자 고민했구나. 혼자 막 책 쓰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라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행정법 문제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적용 범위예요. 그렇죠? 적용 범위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그 다음에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걸리는 범위도 넓어지겠죠. 저촉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가능성이 좁아지게 될 겁니다. 적용 범위를 좁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촉되는 범위도 같이 좁아지겠죠. 그렇다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행정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볼 때와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볼 때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지죠.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 참 추상적인 표현으로 애매하게 많이 써 있는데 뭐 정리하면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행정행위가 말입니다. 행정행위가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리고 나서 2단계 논의가 이제 뭐냐면 적법하면 이제 당연히 유효한 것이고 여긴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위법한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과연 그것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무효인 것인가 이 논의가 1단계라는 거예요. 이 논의가 1단계고 이 논의가 위법함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는 이 논의가 바로 이게 2단계 논의라는 겁니다. 1단계부터 걸리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실제로는 뭐야? 이만큼이다. 구성요건적 효력에 구속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 파란색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겁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법한데 당연 무효가 아니면 그것이 위법한데 너무 위법한 게 아니면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뒤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적법하면 유효함으로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이 파란색만큼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이게 유효성 추정의 힘입니다. 유효성 추정의 힘. 그러면 빨간색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게 되죠. 그게 지금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적법성 추정의 힘과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는 것은 1단계부터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고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1단계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2단계에서 위법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만 미치는 것인가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권한 없는 법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뭐가 있어요? 행정법원이 있고 우리 행정법하니까 민사법원이 있고 형사법원이 있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국가배상 청구송이나 손실보상 청구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는 민사송으로 보고 학설은 당사송으로 보죠. 이유가 뭔데요? 똑같으니까. 항고소송이 아닌 얘는 뭐예요? 취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뭐 당연히 민사소송이고 얘는 형사소송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당사자 소송하고 민사소송의 절차가 완전히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설은 이거 당사소송이다. 아니야 판례는 실무상 이것은 민사소송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구성요건적 효력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얘네들의 본안소송 절차가 동일하고 또한 둘 다 취소소송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적입니다. 그럼 이제 크게 나눠서 이거 하나와 이거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형사소송이 여기 있는 이 민사소송과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있어서 선결 문제에 어떤 행정행위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만큼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자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는 것은 구성요건적 효력을 배제하겠다. 형사소송에는 행정행위가 개입돼도 그놈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이 없다. 그 다음 특수성을 인정 안 하면 배제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속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어느 게 넓어요?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이 안 미치니까 특수성을 인정하면 구성요건적 효력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고 특수성을 부정하면 구성요건적 효력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죠. 적법성 추정의 힘이냐 유효성 추정의 힘이냐 그리고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두 개 가지고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 갖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게 되면, 예, 세상에 이렇게 체계적인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처음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태어나서 처음 그려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성각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면 항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선결 문제라는 것의 내용은, 예, 좌측에 여러분들 Y좌표 보세요, Y좌표. 위법성 심사라는 놈하고 효력 유무 심사라는 놈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법성 심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1단계 논이에요, 1단계. 효력 유무 심사는요. 이거 포함하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니까 2단계 논입니다. 예, 1단계 플러스 2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민사법원과 똑같이 맞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당사자 소송은 우리가 예, 제외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크게 나왔을 때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논의가 나올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논의가 나올 수 있겠죠. 이때는 뭐 민사법원이 행정행위를 심사할 수 있겠는 거고 형사법원이 행정행위를 심사할 수 있겠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심사 2파트 있죠. 위법성 심사.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림이 좀 이렇게 생겼죠. 4칸이에요, 4칸. 이쪽이 민사죠. 이쪽이 형사고, 이쪽이 위법성이고, 이쪽이 효력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결국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냐? 1번입니다. 적법성 추정의 힘, 유효성 추정의 힘, 이거 가지고 나눠지는 상황이에요. 그게 민사소송의 문제든 형사소송의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예. 위법성 심사를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받아서 못할 수도 있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윗부분은 위에서 적용 범위 얘기했을 때, 적법성 추정의 힘이면 심사할 수 없어. 유효성 추정의 힘이면 뭐 1단계 영향 안 미치니까 심사할 수 있지, 당연히. 이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뭐예요? 공허예요. 여기죠? 이 부분이 바로, 예, 형사소송에서의 특수성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고, 아이고, 좀 더 손 씻어야겠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2번이에요. 여기가 2번.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도인식 측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여긴 뭐예요? 당연무효, 당연무효. 그럼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행정위가 당연무효라고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 배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애당초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안 합니다. 여기죠. 여기가 바로 2번에 형사성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 칸이 몇 칸입니까? 여기 한 칸 있고, 여기 한 칸 있고, 여기 한 칸 있고, 이거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학설 있고, 여기에 학설 있고, 여기에 학설 있고, 나머지 없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죠. 적용 범위 넓힐 거야, 말 거냐, 여기서 학설 대립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노란색 박스에서는 적법성 추정의 의미야, 유효성 추정의 의미야에 따라 견해가 갈리니까, 우리 이제 공정력 배울 때 그랬죠. 적법성 추정설이 있고 유효성 추정설이 있었어요. 걔네들에 따라서 여기서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없다 긍정설 부정설 나눠지겠죠. 여기서는 이 학설이 똑같아요. 같은 학설이죠. 그럼 여기 학설 하나 있고 그럼 학설은 몇 개입니까 총? 2개인가요? 2개. 이거 1개, 이거 1개, 이거 2개인 거예요. 다 나눠진 거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게 답니다. 네, 이제 도의식 체계 들어오시게 되면 민사소송과 선결 문제에서 이제 위법성 심사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 상황이고, 그 다음에 효력 유무 심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심사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이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효력 유무 심사 부분은 예, 무면허 운전, 무허가 영업 전부입니다. 얘도 정확하게 다 들어드렸죠. 그럼 요 상황을 전제로 깔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1. 공무원의 행위여야 하며 2. 직무행위여야 되고 3.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것이어야 되고 4. 예,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며 5. 법령 위반. 그것이 위법한 행위여야 되고 6.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7. 그 같은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공무원의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에서 여기에요. 여긴데 말이에요. 국가배상에 가게 되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하는데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뭔가 원인이 되어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는데 여기다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이렇게 제기한 상황이죠. 예, 여기서 국배소,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얘기하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또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논의를 해.
근데 손해가 발생함에 있어서 여기 4개가 있어요. 4개가 상황이. 첫 번째는 행정행위가 원인이 돼서 손해가 발생할 때,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가 원인이 돼서 손해가 발생할 때, 그리고 자귀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 저 행정행위를 안 하거나 사실행위를 안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있어요.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와 관련해서만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실체가 있어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효력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부작위는 실체가 없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데, 원인이 되는,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자귀행위일 수도 있고, 부작위행위일 수도 있고, 그 자기나 부작위의 대상이 행정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빗금친 부분,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거기 보시면, 자위 행정행위의 위법성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상 책임의 요건이라는 것은 이 7개의 요건 중에 5번째 요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적법성 추정설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의 효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정력이 적법성 추정입니다. 유효성 추정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광의의 공정력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 구성요건적 효력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학설이죠. 그러면 적법성 추정설로 보게 되면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뭐죠? 적법입니다. 맞죠?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면 당연무효가 아니면 그냥 적법이 돼버려요. 그러면 위법 적법에 대한 판단을 민사법원이 감히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추정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민사법원이 감히 그거 위법해라고 말하게 되면 그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위법성 심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니라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은 민사법원은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은 자유로운 겁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거 위법하네. 위법해. 좋아, 위법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뭐가 맞다고 했나요? 유효성 추정의 힘이 맞다고 했죠. 그 위에 보시면 민사법원은 행정행위 제가 자귀라고 해놨죠.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고 통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형사소송과 선결 문제의 위법성 심사랑도 똑같아요. 시정명령이라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 또는 불이행을 해서 그래서 형사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세요. 이때 이 시정명령이라는 행정행위에 발생하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권한 없는 법원인 형사법원이 감히 위법성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효력 유무 부분에만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니까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은 자유롭게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위법하네. 위법한 시정명령은 안 따라도 되지. 그러니까 무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국가배상청구나 오른쪽에 있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은 결국은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법성 추정의 힘이냐 유효성 추정의 힘이냐 이거 가지고 다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효력 유무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효력 유무에 대한 문제는 위에 있는 위법성 심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위에 이거 어때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오죠. 심사할 수 있다 오죠. 만약에 여기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효력 유무는 위법성 판단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효력 유무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 심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위쪽에서 밑에는 효력 유무 심사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도미노로 깨지는 거예요. 위를 우리가 둘 다 동그라미 하고 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효력 유무 심사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그 과세처분이에요. 급부하명 돈을 내라 라는 얘기죠. 효력 유무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죠?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는데 그 법률상 원인이 바로 이 급부하명 처분의 효력이니까 그랬었죠. 왼쪽에 보시면 당연무효입니다. 위법해도 그건 너무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는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와. 미치겠네 이런 거죠. 이건 무효예요. 무효인 경우라고 하게 되면 아까 부당이득 보완 청구성을 제기했을 때 민사법원도 판단할 수 있죠. 당연무효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성립을 안 하면 민사법원이 뭔 판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저촉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뭐야 과세처분 이거 무효잖아. 왜 민사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효와 취소 구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엄마도 판단하는데 왜 민사법원이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봐도 일견 딱 한 번 언뜻 봐갖고 불사 무효. 우리 엄마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돼 무효라 얘기할 수 있는데 법관이 이걸 판단 못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무효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죠. 이럴 때
당연 무효는 효력을 뭐 제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효력이 없는 것을 없네라고 확인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효력 유무 심사 중에서도 효력 확인 심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소송법 11조 1항에 민사법원은 효력 확인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되는 거죠. 내년 오른쪽 보세요. 아까 얘기해요. 과세처분이 위법은 한데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위법한 상태, 경미한 하자예요. 위법 유효죠. 이럴 때는 민사법원이 뭐를 할 수 있어야지만 부당이득이 성립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효력이 있는데 지금 그 효력을 얘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효력 유무심사 중에서도 효력 부인이라고 합니다. 효력 부인 심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효력 부인 남편이 아니고 효력 부인 제거예요. 제거.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위법성 심사 되고 밑에서 효력 확인되는데 오른쪽에서 효력 부인까지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저촉되겠죠. 그게 바로 효력 부인입니다. 왜? 유효성 추정의 의미잖아요. 유효성이 추정되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민사법원이 감히 효력 없다라고 말하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효성, 효력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거니까 얘가 효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되면 감히 효력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은요. 이건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유효성 추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사법원은 각각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재판과 무허가 영업에 따른 형사재판과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이 되는가 또는 무허가 영업죄가 성립이 되는가 여기서 핵심이 바로 뭐냐 운전면허 처분에 효력이 있냐 없냐 영업허가 처분에 효력이 있어 없어 이런 거죠. 우리가 어저께 봤던 17세 나부랭이님께서 그죠? 감히 형님의 성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죠. 여기서 그 위법성의 정도를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바로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렇죠? 형이랑 얘랑 쌍댕이에요. 쌍댕이인데 구별이 안 되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형이랑 얘랑 구별하는 게 명백하지가 않아. 그러면 얘한테 형인 줄 알고 운전면허를 줘도 그게 위법한지가 명백하지가 않아. 그죠? 이럴 때 만약에 형사법원이 위법 유효긴 하네. 내가 그 효력을 부인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어린애가 운전면허를 받았냐? 효력 부인. 이렇게 하면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게 되니까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형사법원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사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미성년자가 받은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이 있다는 거를 구성요건으로 해서 그 다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 유면허 운전 있잖아요. 유면허 운전. 죄가 성립이 안 하죠. 영업허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만약 이게 당연 무효면 뭐 이거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안 되니 뭐 저촉되고 할 것도 없고 또한 행정소송법 11조 1항에는 민사법원이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법에서 법을 이렇게 규율을 할 때 뭐 이게 하나씩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딱 제시하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이건 뭐 예시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다 유추 적용시키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법원도 민사법원과 똑같이 당연히 가능하다. 무효인 거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민사법원 쪽에서의 효력 유무심사의 효력 부인과 형사법원 쪽에서 효력 유무심사의 효력 부인 쪽이 만약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똑같이 보면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효력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전에 판례가 미성년자가 받은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논의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잖아요. 여기.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세모 처리해놨죠. 저는 이제 특수성을 인정을 하자는 입장이에요.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고요. 밑에 판례가 있죠? 특수성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에는 뭔가 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형사법원의 판단을 막아서는 안 된다. 여기는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자. 그럼 얘는 고려하지 말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형사법원은 당연히 자유롭게 효력 부인도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특수성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옆에 써놓으세요. 민사법원 이코르 형사법원이라는 얘기예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을 똑같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어떻게 했었냐? 효력 부인할 수 없다고 했죠. 여기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판례는 양자를 똑같이 봅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 하자가 있더라도
공정력, 광의의 공정력이었죠. 정의는 똑같죠. 당연 몰가 아닌 한 두 번째고 세 번째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권한 없는 다른 국가 기관은 이거죠. 수범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협의의 공정력은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여긴 다른 국가기관, 특히나 권한 없는 법원이죠.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본다라는 말이고요. 스스로의 판단을 기초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적 효력의 수범자가 되는 다른 국가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 외의 모든 기관이죠. 그러면 이제 권한 있는 기관이 누구냐? 처분행정청이 취소 처분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제기할 수 있고, 시승의 수소법원이 취소 판결할 수 있으니까 얘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 특히나 권한 없는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선결 문제의 종류는 위법성 심사와 효력 유무 심사 두 개가 있다. 근거, 공정력은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어쨌든 한번 했으면 있는 것으로 웬만하면 보고, 그렇죠? 예.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는데 여긴 뭐다?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행위를 발했는데 다른 국가기관이 저런 멍청한 놈 저거 위협하잖아 라고 하고 확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기관들끼리 하는 판단과 행동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통일적인 판단 규율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서로 간에 그 권한을 자기 권한으로 행사한 행정행위는 웬만하면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권한 존중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공정력과의 구별 논의, 이게 바로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 이거죠. 구별 부정설은 뭐예요? 전통적 견해. 구별 긍정설은 뭐야? 최근 견해. 우리는 최근 견해. 그럼 구별 긍정설이 되는 거겠죠. 공정력의 하나의 내용이다. 뭐 그냥 똑같다. 구별 부정설 보시게 되면 야 이거 한쪽은 처분 상대방 이해관계인 한쪽은 다른 국가기관. 야 그 적용 대상만 다르지 뭐 다른 게 뭐 다를 거 있어? 구별 긍정설 달라. 판례 안 달라. 어제 그랬죠? 판례는 공정력이라는 거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거를 구별을 할 줄 모릅니다. 안경을 씌워줘야 됩니다. 안경. 행정행위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대법관들은 그죠? 옛날에 김동희 선생님 계실 때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김동희 교수님은 구별 부정설 전통적 견해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저기 이제 수험서들 본다고 하더라도 수험서들 중에서도요. 우리 강사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들 있죠. 그 형님들이 쓰신 책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강사들이 쓴 책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고요. 자기가 배웠을 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른 것 뿐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구별 긍정설이 사실상 다수설입니다. 판례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요. 행정행위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는 처분에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으로 인하여 민사법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어 권한 없는 법원 민사법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건 판례입니다. 옆에서 놓으시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건 판례죠.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이거는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판단을 못하는 건데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판단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검토 보시게 되면 왜 인정하는데 행정법 관계 안정성, 국가기관의 권한 존중. 대상은 누군데? 처분 상대방 이해관계인 다른 국가기관. 효력이 어떤데? 공정력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만 있는 거야. 그 취소 절차를 기다리는 거야. 절차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은 이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실체법적인 권리가 인정돼 안 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안 돼가 달라져. 이건 실체법적인 문제야. 그러면 공정력은 취소 쟁송을 통해서 제거해버릴 수 있어. 구성요건적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기관이 원고가 될 수가 없어서 제거가 안 된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그 다음 로마자 2번 보시게 되면 선결 문제. 그냥 선결 문제라는 거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보게 되면 본안 재판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여기다가 뭐를 결부시킨다고 했어요? 행정행위라는 것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행정행위라는 걸 결부시키게 되면 그것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왜? 행정행위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니까. 행정행위라는 걸 개입한 게 바로 밑에 있는 괄호입니다. 어떤 행정행위가 필수적 전제의 선결 문제가 될 때 그때 그 행정행위에 위법성,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선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정의가 의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유법 11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민사법원은 행정행위 처분의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예시 규정으로 봐서 형사법원에도 그대로 적용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는 큰 틀에서는 어떤 원칙을 세운다. 저촉이 되면 심사할 수 없는 거고 위법성이든 효력 유무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촉이 안 되면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촉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성 추정의 힘이냐 유효성 추정의 힘이냐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효력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 안 했고요. 그냥 행정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로마자 3번 가시게 되면 이제 민사소송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로마자 4번은 안 합니다. 왜? 당사자소송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과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또 문제로 나오지도 않고요.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자 5번 가서 형사소송이 등장하는 거죠. 3번 보시게 되면 1번이 위법성 심사, 2번이 효력 유무 심사. 그림 가지고 여러분 비교하시면 됩니다. 위법한 행정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어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과연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수투법원이 민사법원이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이거죠. 자기 행정행위, 자기 처분, 나머지 다 안 돼. 자기 처분.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긍정설. 이거의 우리 입장이고 판례 입장입니다.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니까 위법적법 판단은 누구든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부정설. 적법성 추정의 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적법성 추정의 힘이다. 그러면 위법적법 판단을 권한 있는 기관만 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권한 있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예, 적법성을 부정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권한 있는 기관으로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효력을 부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권한 있는 기관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 또는 취소를 하는 것 어느 쪽이냐? 전자는 적법성 추정의 힘, 후자는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것이죠. 판례 보시게 되면 미리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 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받아야지만은 행정처분의 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 반대로 얘기하면 민사법원도 위법성 심사할 줄 알아. 민사법원도 심사할 수 있어.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거죠.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검토 유효성 추정의 힘이다. 효력 유무 심사 들어가시게 되면 여긴 뭐 학설 이런 게 없어요.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를 가지고 비로소 본안 판단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무승이죠.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 가지고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이 바로 법률상 원인입니다. 원인은 과세처분의 효력이고요. 위법성 판단만 가지고 1단계 판단만 가지고 본안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2단계 논의가 필요하다. 선결 문제가 효력 유무 심사 문제가 된다. 2단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1단계 판단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것이고, 효력 유무는 효력 확인과 효력 부인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 효력 확인 당연 무효가 아닐 때 성립이 되는데 당연 무효네 뭐 성립도 안 되니 저촉될 일도 없고, 판례 역시 당연 무효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는 심사 판단이 된다. 민사법원이 라고 하고 있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안 되니 저촉될 일도 없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행정소법 11조 1항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 보시게 되면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취소, 함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판례 역시도 행정행위 하다가 취소에 불과할 때는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아까 봤던 그 그림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형사소송으로 넘어가시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심사는 민사소송과 똑같죠.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죠. 시정명령이라는 것을 행정청이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얘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명령을 한 보호법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시정명령을 여기서 이제 시정명령을 발령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시정명령을 이행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이 있을 겁니다. 보호법익 1, 보호법익 2라고 했을 때 시정명령을 안 따른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이쪽이겠습니까? 이쪽이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이쪽에 대한 문제는, 여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통해서 이 법익을 보호합니다. 의무이행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 가지고 처리하는 거고, 이쪽은 뭐야? 이쪽은 이건 형사처벌 문제예요. 형사처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통해 보호하는 법익과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는 법익이 똑같다면, 그렇다면은 형사법원이 이 시정명령의 위법성,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죠? 네. 그런 식의 문제인데, 근데 결국은 내용은 그래요. 적법성 추정의 힘이면 권한없는 형사법원이 위법성 판단할 수 없다고, 유효성 추정의 힘이면 적법 위법 판단은 자유롭게 형사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고. 민사소송과 똑같습니다. 도시계획법 위반죄는 도시계획법상의 시정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누가 재판하는 거예요? 형사법원이 재판하는 거죠?
얘가 뭐 한 거예요? 시정명령이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한 거죠. 그럼 형사법원이 뭐 한 거예요? 조치명령, 시정명령이라는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한 거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적법성 추정의 의미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 유무심사 오게 되면 민사소송과 똑같이 위법 적법 판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 처분 받은 게 위법하다. 물론 위법하죠. 효력이 살아있는데 그걸 무면허 운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효력이 무효여야지만 무면허 운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업허가 처분이 만약에 위법하다. 하지만 영업허가 처분이 무효여지만 무허가 영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1단계에서 위법적법 심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단계 논의까지 들어가는데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역시 또 똑같아요.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체납 대상이 없어서 체납법의 성립 여지가 없다. 그 얘기는 뭐야? 과세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형사법원이 이미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저촉될 일도 없는데 이제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그렇죠? 예, 별표 쳐놓고 효력 부인. 여기가 중요한 거죠.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특수성이 있다면 여기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이 침투할 수 없다라고 보자. 침투할 수 없다면 적용도 안 되니 저촉도 될 일 없고 형사법원은 자유롭게 효력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나올까요? 맨 밑에 보세요. 검토. 미성년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거짓부렁으로 면허를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위법한 면허 처분인데요. 얘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하면 안 되는데 얘랑 형이랑 얼굴이 쌍둥이란 이유만으로 얘 죄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될 놈이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밑에 보시면 진짜 조금 잘못했어요. 이거 뭐 잘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법 위반, 뭐죠, 왜 이랬어요? 진짜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면 명백해지죠? 예. 그러니까, 하자가 굉장히 경미해요. 하자가. 예. 아주 조금 잘못된 거예요. 처분이 아주 조금 잘못됐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얘한테는 어떻게 나옵니까?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쟤 또 왜 이러죠? 왜 두 번을 바꾸지? 죄송합니다. 경미한 법 위반. 이거는 저기 국민이 법 위반한 거죠. 국민이 법 위반한 거예요. 그죠? 예. 경미한 법 위반. 그러니까 아주 정말 다소간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한 건데, 그럼 얘는 좀 봐줄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될 놈은 벌을 안 받고, 그냥 봐줄 수도 있는 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 이거 상황이 역전된 건 뭐 그러다 치고, 긍정설 가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진짜 경미한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친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요, 경미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에 그치고 있고요.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별거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역을 살고 있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인권 침해, 인권 보장 거기서 화살표 당겨보세요. CF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문제를 구별을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민사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한 돈 문제인데 형사재판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살다가 나가서 또 취소송 제기해서 또 그 취소 판결 받았고 효력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죄임을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를 했을 때 구성요건적 효력은 결국 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굳이 여기서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죠. 그럼 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엘리트는 행정법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법원의 법관이 감히 네가 뭘 안다고 처분에 판단을 하냐? 이런 생각이 아닐까? 하지만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자기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는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가 아니야. 위법함이 명백하지가 않죠.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형사법원이 함부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면허 처분의 효력은 살아있고 그러면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게 되고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나온다. 이런 판례입니다.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긍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뭐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구성요건적 효력까지 논의를 함으로써 공정력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